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도 국가직 우리 회계학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 자, 1번 문제는 우리 기말 수정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현금을 예치했고 원금과 이자를 수취했는데, 자, 기말의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락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누락된 회계 처리는 자, 미수이자 차변에 해당 기간 근거물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자, 요 분계가 누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락된 분계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부채의 영향은 없고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채 영향은 없는 거 맞는데 당기순이익이 과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 계상을 안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되는 거죠. 과소.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 계상된다. 이거 자산과 수익을 누락했으니까 둘 다 과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자산 과대 계상되고 당기순이익 과소 틀렸고, 자산과 자본은 과소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표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 흐름 정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발생기준 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예. 양적 정보, 서술형 정보 다 같이. 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목적 적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기준의 변경이 있으면, 그렇죠? 계속성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계속성에 대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매기 동일해야 된다. 예,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3번은 우리가 단기의 임대료 수익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서의 이제 차이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로서 조정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초의 선수임대료, 선수는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16,000원이고 기말이 24,000원이니까 기중의 변동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16,000원에서 24,000원으로. 즉 8,000원이 증가하죠. 자, 그래서 선수 임대료 분계를 추정해 보면 8,000원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수령액이 5만 원이 되는 거고, 대차 차액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42,000원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 발행이 된다.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 발행이죠. 반대가 되면 할증이 되고. 자, 할인 발행을 한 경우에 매년 인식할 이자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장부가액 증가,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게 되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니까 미상각 잔액에서 상각되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매년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건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답입니다.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4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유한, 한정이 무형자산하고 비한정에 따라서 달랐는데 한정은 상각을 하고 비한정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봐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때는 비한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정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 유효 중일 경우에도 상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중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재무제표 요소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에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면 과거 거래 발생했을 때 가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맞는 문장이 되고. 자, 현행 가치는 이거는 과거의 조건이 아니라 측정일, 지금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죠?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과거에 취득한 정보에서 그 이후에 가치 변동을 통하면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게 되니까 당연히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문장이 되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이 아니죠. 우리가 공정가치는 유출가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부에서 나갈 때의 가치니까 매도, 차입이 아니라 이게 결제할 때, 이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또는 결제할 때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3번이 틀렸어요.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에 대해서는 거래 원가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환범위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맞고, 영업주기는 자산 취득해서 현금으로 회수되는 과정까지 그 기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은 우리가 본문이나 주석에 공시할 수가 없다는 거. 예. 정답은 4번이죠.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 조정은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주석으로 공시하게 되는 거다. 자, 7번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인데,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문장이 되고,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항목별이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우리가 유사한 자산끼리의 조별은 인정을 해주고 총계는 인정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조별은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 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법 적용해서 평가손실 이후에 나중에 회복이 되면 원가를 한도로 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맞는 문장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수정된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제가 회계에서는 큰 금액 적용하는 거는 회수관한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한도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다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의 환입은 발생한 길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차감시킨다는 거는 비용을 줄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차감시켜서 우리가 환입은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이거는 수선 유지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죠. 수익적 지출로 봐서.
그 다음에 2번에 안전상의 환경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인식기준 요건으로 위해서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번과 4번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하고 우리가 인식기준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야지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틀린 문장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맞게 되는 거고,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이게 재무적 개념화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지분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맞는 문장이 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는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실물적 개념이라면 틀리게 될 거예요. 실물적 개념은 실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자본 관점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서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측정이 있는데 그래서 자산은 우리가 뭘로 측정한다? 현행 원가로 측정한다. 실무적 자본 개념에서는. 그래서 자본은 별도의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뭐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요거는 이제 매출채권 우리 처분 손실인 건데 이게 무이자 보험이 나와서 굉장히 쉬워요. 무이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할인액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할인액. 자, 할인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자, 10만 원에 지금 3개월간 해당 어음을 보유한 후에 만기는 6개월인데 그러니까 잔여 만기가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할인율 10%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0.1에 그 다음에 12분의 이거 연이자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는 잔여 만기를 써야 되겠죠. 3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금액은 얼마가 되냐? 2,500원이 되는 거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보험도 아니라 무이자보험이 나와서 굉장히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계약의 식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의 식별 기준 제가 5가지 앞자 따서 외우라고 그랬죠. 대, 지, 권, 상, 승 해서 이제 승인과 확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급 조건을 식별하고 권리를 식별해야 되는 거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해야 된다. 이 5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고객과의 계약으로서 식별이 된다. 그걸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승인과 확약,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업적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려면 변동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급 조건을 식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을 권리,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3번 단기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계산했어요.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이에요. 이게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유출이라고 하면 다른 개념이 됩니다.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액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자, 매출원가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20%고 매출액이 200이니까 200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하면 매출 원가율이 나오고 자, 따라서 해당되는 요 매출 원가는
16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매출원가 160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기초상품 재고액이 3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입액을 더해줘요. 매입액을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이게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입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액, 요 X의 금액은 1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150이 되는 거다. 근데 현금 지급액을, 매입채무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매입채무 현금 지급액은 우리가 매입채무 계정, T계정을 그려보면 매입채무 감소액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가 지금 얼마 있냐면 60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입액,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단기 외상 매입액이 단기 매입액에서 외상 매입 비율이 60%라고 했으니까 자, 150에다가 곱하기 0.6 해주면 90이 되는 거예요. 90. 그 다음에 기말 매입 채무가 기초가 50이 되는 거죠. 기초가 50이고 그 다음에 기말이 60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따라서 이게 바로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다.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고 매입액 계산한 다음에 매입액에서 외상 매입액 구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을 T계정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3번까지 재무회계 파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액이 나오게 됐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인데 자, 문제에서는 완성품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평균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공품 T계정 그리고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초하고 단기 착수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완성의 물량이 기초 300단위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2200단위, 2500단위에서 기말정품 수량 공손 없이 기말정품이 500단위. 그럼 완성은 2000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원가 완성도는 100%가 되고 가공비 완성도는 기초가 50%. 뭐 기초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완성 어차피 둘 다 단기 10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에 대해서는 100%, 40%. 자, 따라서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재료비 환산량과 가공비 환산량. 자, 2000, 20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4, 5, 20이니까 200이 되는 거고. 재료비 환산량 2500. 가공비 환산량 2200. 자, 그 다음에 원가 집계하는 건데 기초정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가도 같이 집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천의 단기 발생액. 평균법에서는 다 한꺼번에 총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25,000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44,000. 자, 따라서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원이 되고 가공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원이 되는 거죠. 자, 완성품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성품 환산량 2000개 곱하기 10원 플러스 20원에서 30원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를 구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종합원가에 대한 우리 5단계 과정을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복수제품 CBP 분석 문제를 했어요. 복수제품 CBP 분석 문제. 자, 그래서 지금 각각에 대한 A제품과 B제품의 공원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매출 수량 비율로 우리가 판매량 비율로 가중평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A 90원, B 판매 가격 140원. 자, 각각에 대한 변동원가가 70원, 100원. 자, 20원이 되는 거고 40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해주면 자, 20 곱하기 80개 20개니까 0.8 플러스
40 곱하기 0.2.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16에 8이니까 24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 연간 고정원가 총액이 3천이 됐으니까 자, 24원 곱하기 손익분기점 A, B의 총 판매량 해서 이게 3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이 20 나누고 4로 나누게 되면 4, 2125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제품의 판매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A제품, B제품 총 손익분기점 판매량 125개에서 자, 매출 수량 비율이 여기 0.8, 0.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A제품 물어봤으니까 125개 0.8이니까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B를 구한다 그러면 요거는 25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00개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제품 CBP 분석 물어봤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내부 의사결정 목적이 되는 거고, 변동제조원가, 변동판관비 등 조업대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는 제품원가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변동판관비는 이건 비제조원가이기 때문에 제품원가로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변동제조원가만이 제품원가로 분류가 된다.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전부원가 계산에서 제품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고정제조간접비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비용 처리되지만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원가 포함되니까 전부가 더 크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맞고, 고정제조간접원가 기간 비용 처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면체는 적절하지 않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가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판매됐을 때 자산 개선됐다가 대응되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문제가 네 문제죠. 예, 17번까지 이 네 문제가 원가 관리액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매몰원가, 비관련원가라고 그랬죠. 맞고, 조업도 수준의 변화함에 따라서 총 변동원가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총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업도 수준의 변화함에 따라 총 변동원가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총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X축이 조업도가 되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 원가란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 간의 차이가 있었던 과거 원가를 말해요. 과거가 아니죠. 예, 미래 우리가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원가란 말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과거 원가는 매몰 원가로서 무조건 비관련 원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번. 1번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학가액은 기초고,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가 되는 거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원가 관리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 예상대로 뭐 재정운용표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자, 재정운용표 관련된 그 내역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푸감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순원가,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 있으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재정운용표상에서는 우리가 원가를 플러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정운용 순원가가 되는 거고, 재정운용 순원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교한 수익 빼줘서 재정운용 결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한 수익 차감해서
재정 운영 결과가 나온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특별회계, 사업형회계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습니다. 회계 실체는. 근데 이제 여기 나왔으면 여기 다 나왔으니까, 여기 다 비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요. 프로그램 순원가 계산하면 총원가 3만 원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000원. 내역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 500원. 비용은 플러스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 보게 되면 프로그램 수익이 2만이 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 수익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순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1,500원에서 2만 원 빼주니까 11,500원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순원가는 11,500원이다.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 보게 되면 여기 인건비 있어요. 행정 운영 성경업.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행정 운영성 경비가 되는 거죠. 자, 4만 원.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두 가지가 있어요. 300, 200 해서 500원. 그 다음에 비배분 수익이 있습니다. 비배분 수익이 1,000원. 1,000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운영 순원가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자, 51,500원, 51,500원, 52,000원 빼주니까 51,000원이 되는 거고, 비교한 수익이 지금 1,000원이 있으니까 이거 빼주면 재정 운영 결과는 5만 원이 되는 거다. 겁니다. 관리 운영비 4만 원 맞고, 재정 운영 순원가 이게 틀렸죠. 이게 51,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재정 운영 결과는 5만 원 되는 거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정 운영표를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국가 회계균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유동자 사안에서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의 구성 항목으로서 기초 순자산의 재정 운영 결과 차감하고 재화 조달 이전 조정 항목, 기말 순자산 맞고. 자, 무주부동산의 취득, 교환 또는 기부 체납. 그렇죠. 취득 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하는 거죠. 4번은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전환 같은 경우 무장유공이라고. 무상은 장부가액, 그 다음에 유상은 무장유공, 공정가액. 그거만 기억하시면 뭐 4번이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비율 분석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자, 지금 매출 총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출액을 구하는 건데 기초 매출채권하고 기말 매출채권이 있으니까 평균 매출채권을 구할 수가 있어요. 450 플러스 550 더한 금액 나누기 거기다가 매출채권 회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5회. 자, 그럼 500이고 그 다음에 5를 곱하니까 2,500이 되겠죠.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평균 재고자산 360에 440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재고자산 회전율 곱해주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0에다가 4니까 4, 4, 16이 되겠죠. 1600. 이걸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900이 되는 거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2024년도 9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올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제가 얘기해 보면 전년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전의 시험에 비해서 말로 출제된 비율하고 계산문제 출제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산문제 출제 비율이 13문제, 말로 출제된 비율이 7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문제가 7문제고 말로 출제된 문제가 13문제 해가지고 말로 출제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험생들한테는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수험생들한테는 더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뭐 주변에 있는 뭐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말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뭐 예전과 비슷하게 이제 평균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국가직 회계학에 대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 다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